고소장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쓰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죄를 입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고 싶어서 네. 고소를 하지 않아요. 네, 뭐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듣고 나면 맞아 당연히 그거지라고 하지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처벌이라는 말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대부분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고소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했는데 내 돈 언제 받지? 이런 의문점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처벌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가사 그 처벌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벌금은 피해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보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을 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즉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범죄에서 그러하듯 가해자에게는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의 상식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꼭 피해자가 어떤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 요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망행위입니다. 보통 속고 나서 어떤 재산적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적 처분은 보통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즉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망행위가 무엇인가는 사기 유형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차용금 사기와 투자 사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럴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기망이 됩니다. 돈을 빌렸다 갚지 않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고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속였어야 기망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투자받은 돈을 원래 내가 이야기한 그 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즉 원래 투자하기로 한 곳에 쓸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자하고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 자체는 차용금과 달리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그 돈을 원래의 투자에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혹은 특정하게 A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B에 투자했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상대방이 꼭 나쁜 놈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망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나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지만 사기죄 고소장을 씀에 있어서 이런 요건에 맞게 쓰지 않고 상대방이 그저 나쁘다, 연락도 안 된다, 듣고 보니 이 사람한테 피해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쭐을 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성립 요건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소장에 장황하게 쓸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오히려 집중력을 잃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사기죄의 성립 시기입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는 통상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잠수를 타고 하는 걸로 인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들이 과거에 이 사람이 사기를 쳤구나라는 걸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바로 인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뢰인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은 이후에 내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상대방이 지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 역시도 사기죄가 과거에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과거에 한 행위가
100% 사기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면 과거의 한 행위가 사기로 강하게 의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사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고소장에 잘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인 사기죄 처벌로 연결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기에 고의가 있었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자금의 사용처를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기의 고의라는 것은 사기칠 의사, 즉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서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 드러난 정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칠 의사가 있었구나 혹은 아니었구나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외부에 드러난 정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재산 상태, 직업, 급여, 신용 상태,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사기칠 고의였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월 급여가 200만 원인데 누군가에게 돈을 3억을 빌렸다면 과연 자기 급여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기 사건에서든 할 것 없이 사용처에 대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차용금이든 투자금이든 간에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걸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고소장은 종국적으로는 처벌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뒷이야기고, 첫 번째 단계는 고소장을 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공권력, 즉 수사권을 발동해서 사기죄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겠다라는 의심이 들도록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뢰인분들은 상담하러 오셨을 때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가져오셔서 이대로 제출하면 괜찮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치우쳐져 있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끔, 수사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고소장을 쓰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수사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로 수사를 했을 때는 경찰을 지휘한 적이 있고 경찰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수사가 꼼꼼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수사가 좀 미흡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리미리 고소장에 작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고소장을 내놓고 이후에 진행되는 걸 봐서 그때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첫 단추는 고소장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매어진 경우에는 이후에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소장을 내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면 이후에 전문가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앞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고소를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 관련돼서 또 하나의 단골 질문은, 아무래도 이런 질문은 경제적인 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고소장만 써주는 데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를 통으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 고소장만 써주시면 안 되냐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고소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고소장을 잘 써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트래킹, 즉 추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경찰이 우리를 언제 소환하는지, 우리를 조사하고 나면 상대방은 언제 부르는지, 상대방은 경찰서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경찰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경찰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건 진행 상황을 트래킹하는 것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소장만 작성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고소장만 쓰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변호사한테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선임은 하되 고소장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계가 제출이 되고 변호사 이름이 고소장에 들어가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고소장만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변호사한테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면 변호사는 저는 그건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해서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만 작성 도움 받는 것, 이것은 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고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고소할 일이 없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결국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고, 어떤 돈이든 지출이 될 때는 관련 증빙 자료나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계약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문화일 수도 있는데, 돈을 처음 주는 단계에서는 사이가 좋고 어떤 좋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서로 믿고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용증 한 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면 괜히 초반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50억짜리 부동산 거래를 해도 계약서는 한 장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하나 하려면 계약서가 적어도 책 한 권입니다. 계약서를 써도 분쟁이 있는 마당에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으니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가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놔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 사기 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